그럼 지금부터 오늘 공청회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세계보건기구 퀄리티라이츠에 기반한 인권중재 기술을 훈련하는 훈련 도구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지역 기반, 병원 기반 네트워크 미팅에 대한 소개입니다. 김성수, 정성권 연구자 두 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지역 기반 네트워크 미팅 훈련 도구 소개를 김성수 연구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제가 또 나왔습니다. 오픈 다이얼로그 관련된 발표는 저와 정성건 원장님이 나누어서 할 거고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병원 환경 안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정성건 원장님이 좀 시간을 두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전에 워크숍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는 게 이제 좁은 의미의 오픈 다이얼로그예요. 당사자를 염려의 중심에 놓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당사자가 제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 주로 가족이나 친구가 되겠죠. 이런 분들이 같이 앉게 되고요. 같이 초대가 됩니다. 동료 지원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임을 촉진하는 진행하는 거를 그 진행자 혼자 하지 않고 최소한 2명 이상의 팀이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개는 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동료 지원가들이 팀을 이뤄서 하게 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장소는 당사자에게 편한 장소, 그래서 가정으로 찾아가는 경우를 제일 선호하신 경우들이 많고요.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좀 심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주 후렴에 있는 좀 고도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의 1차적인 목적은 입원을 피하는 것이지만은 입원으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제가 자료집을 좀 가늠해 주시고요.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회기 시간은 보통 한 45분에서 120분까지 좀 다양한데 보통 한 90분 또는 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90분 이상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 다이얼로그 하면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초발 정신증 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또 WHO가 권장하는 사회적 차원의 심리 위기 대응이다. 강제적 치료가 아닌 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복구시키는 어떤 정신 위기 서비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변형해서 적응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1970년대경에 핀란드에서 필요 맞춤 치료라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가 이 치료 공동체 운동이 왕성하던 시기이거든요. 그 돌봄 조직 자체가 치유 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종사자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핀란드의 이 팀들이 필요 맞춤 치료를 하는 의료 알라렌 팀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그 종사자들이 평등하게 같이 일하면서 치료 공동체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분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정신증 환자의 환각이나 편집증적 발언을 단순히 그냥 증상으로 진단에만 사용하지 않고 주의 깊게 경청을 할수록 유의미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필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족 한 가족의 필요가 다를 수 있고 모든 계획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떤 환자는 입원이 필요하고 어떤 환자는 입원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약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맞춤형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 다학제 팀들이 2명이나 3명으로 구성된 정신증 팀을 구성해서 가족을 만나는 치료를 개발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상당히 아웃컴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전국적으로 국가조연법 프로젝트라는 타이틀 하에 몇 년 동안 80년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핀란드에 있는 라플란드라는 한 지역에서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형태로 더 좀 이렇게 고도화돼서 발전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95년대부터 이들이 해온 방식을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다이얼로그가 많이 알려지게 된 부분은 실제 초발 정신증 환자를 코호트죠. 전향적으로 쭉 팔로우업을 해본 결과
입원 기간이나 장애수당 수급률, 항정식약물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분에서 획기적으로 기존 지금 정신과 일반적인 치료보다 좋은 회복률을 보였고, 특히 질적인 면에서 당사자와 가족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비자의 입원율도 굉장히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를 찾아가서 오픈 다이얼로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현재까지는 한 35개국 정도에서 보급이 되고 시도가 되고 있고요. 각 국가마다 서비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변형된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지역 기반, 어떤 곳에서는 병원 기반, 어떤 곳에서는 정책으로 탑다운, 어떤 곳에서는 이제 풀뿌리 운동식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세계보건기구의 평가를 거쳐서 위기 대응 부분에 지금 최고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정신 NHS 시스템에서 한 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한 300 몇십 명의 이 종사자 동료 지원가들을 한 팀으로 오픈 다이얼로그로 훈련시켜서 실제 600사례에 대해서 오픈 다이얼로그를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비교대 적은 무작위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8개 지역에 도정신보건부가 하향식으로 도입을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됐죠. 이 R&D 덕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뉴욕에서 지금 한 5년 동안, 4년 동안 시행된 위기 대응 프로젝트로 파라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때 시작이 된 건데요. 한 2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새로운 위기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당사자가 또는 가족이 의뢰를 하게 되면은 당사자가 위기 쉼터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급성기 병동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당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픈 다이얼로그 팀이, NAT 팀이. 그 팀을 이루는 거는 의사, 전문가, 동료 지원가가 한 팀이 돼서 그 가정들을 방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최초의 사례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약물 치료 외에 심리사회적인 중재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정신치료, 사회기술훈련, 동료 지원 등등. 그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확립되어 있는 에비던스 파워가 가장 정확한 부분에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은 가족 중재입니다. 모든 나라의 이 조현병 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 조현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족 중재를 무조건 할 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재의 가장 진화되고 지금 효과적인 방식이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급속도로 심리사회적 중재 중에서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이 정신사회 재활 쪽에서는 가장 핫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7가지 실행 원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라플란드 지역에서 7가지 실행 원리를 먼저 전제하고 이 프로그램을 20여 년 동안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해오다가 이 실행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을 볼 때 종사자 여러 명이랑 가족들을 같이 입원 세팅에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퇴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새로 입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해보자. 그래서 입원 초기에 치료팀들이 당사자와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아서 모임을 해보니까 입원 초기에 바로바로 퇴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입원이 길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우리 입원하기 전에 해보자. 입원 결정이 나기 전에 외래 단계에서 이 오픈 다이얼로그 모임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가 굳이 입원하지 않고도 위기를 외래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 그리고 그럴 거면 우리가 가정 방문을 나가보자. 그렇게 진화해온 것이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가지 원칙 중에 5가지는 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조직화하는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존 시스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2가지는 실제로 이 오픈 다이얼로그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기술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7가지 원칙 중에 몇 가지라도 각 시스템에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되는 쪽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 워크숍 때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집단 치료와 정신 치료와 여러 가지 좀 기법들이 혼용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발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오픈 다이얼로그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당사자 가족 이 네트워크와
종사자들이 같이 만나는 이 모임을 그냥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면 되고요. 넓은 의미의 오픈 다이얼로그는 시스템입니다. 당사자 중심으로 병원과 지역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협업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광의, 넓은 의미의 오픈 다이얼로그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달성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조직 내외의 제공자들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어떤 문화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솜씨와 팀워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시스템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큰 네 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좋은 수련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기초훈련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각 국가의 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도입할 때 이 기초훈련을 도입하는 것을 첫 스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관련해서 각 국가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렇게 도출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가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가가 함께하는 오픈 다이얼로그가 지금 오픈 다이얼로그의 제일 좀 합의되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R&D에서 첫 두 과업이 이제 병원과 지역에서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기 위한 과업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5명의 팀이 5일 동안 워크숍을 받고 5일간의 훈련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국제공인 훈련을 그때 제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슈퍼비전을 계속하고 또 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수원에서 시험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열린 대화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100회기 이상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 방문을. 그 다음에 병원 기반으로 이번 세팅에서 하는 오픈 다이얼로그는 이따가 정 원장님 말씀해 주실 건데 DOTP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이 좀 이렇게 경험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픈 다이얼로그 진행 장면이고요. 이건 병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팀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해외학회 논문에 게재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연구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연구팀 안에 동료 지원가도 있고 가족 지원가도 계십니다. 가족 지원가를 맡고 계시는 가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실제 오픈 다이얼로그 시험 운영을 받으신 가족분들을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경험하셨는지를 조사하셔서 저희 연구진들에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바탕해서 또 이렇게 연구가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구 자체는 어떤 책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수영하는 법을 교실에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화하는 게 불가능한 어떤 접근법인데 구조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안드리는 오픈 다이얼로그 훈련 도구와 지침은 실제 훈련과 실행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실행 지침이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병원 또는 지역사회, 병원과 지역사회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문헌고찰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시행한 이제 이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과 지역사회 기반의 오픈 다이얼로그 외에도 좀 위기 이후의 회복 재활 단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 동료 지원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 가족들 간에서 이제 가족 모임 때 쓸 수 있는 다가족 치료 형태로도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봄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으로도 쓸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파생 방법론들이 좀 개발이 되어서 그동안에 이 동료 지원 단체인 파도손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부서시내과 단체와 함께 이 공동 작업들을 좀 해오고 있고요. 또 여러 센터에서 기관들의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직원 워크숍으로 오픈 다이얼로그를 초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계에서 다가족, 가족찬, 가족 간 치료 형태로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기반 필요 맞춤 치료가 굉장히 저희 연구의 중요한 꼭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은병원의 정성원 원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병원 기반 네트워크 미팅 훈련 도구에 대한 소개를 정성권 연구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성권 선생님께서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용인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수련을 하셨습니다. 이후 평택정신보건센터장 역임하셨고 현재 이은병원 병원장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시간이 언제까지죠, 제가? 45분까지. 45분까지. 네, 다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일단 포기하고요. 일단은 사실 저희 연구팀들이 다 그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들한테 좀 치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연구원들 다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전체 연구원들 다 일어나 주세요. 네, 이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수원인 줄 알았는데 용인인 자리에 지금 개원해 있는 병원이고요. 그래서 저희 팀들은 2011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개원할 때 이영문 선생님이 절대로 개원하지 마라. 병원 같은 입원실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다. 너 하면 곧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 아주 대책임 연구원이신 노재선 교수님께서는 3개월 내에 망할 거니까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핵심 가치가 회복 기반의 치료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료 공동체적인 치료, 환경 치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걸로 정신증 환자들한테 접근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사자들이 입원을 하면 바로 그 전담하는 개별 사례 관리자를 배정하고 여러 팀들이 강력한 다학제팀 접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시작할 때 커뮤니티 호스피탈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거든요. 커뮤니티 호스피탈이라는 개념은 뭐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만 해도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지역사회 기관과 병원이 따로 노는 완전 따로 국밥이었어요. 그래서 이 따로 국밥을 좀 개선해보는 차원에서 이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형태의 병원을 만들어보자 해서 세팅을 시작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치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NAT를 개발해서 발전시켰던 이 알라넨이라는 분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사이코테라피틱 커뮤니티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관점에서는 테라피틱 커뮤니티, 치료적 공동체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번엔 사이코테라피를 거기다 더 첨가시킨 거거든요. 물론 치료 공동체 자체도 정신 분석적인 관점이 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저 내용들을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알라넨들이 한 내용들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이분들이 한 내용들을 가장 컴팩트하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니셜 맨 밑에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 당사자가 이제 왔을 때 이 소셜 시츄에이션, 패밀리 시츄에이션, 인디비주얼 스테이트 오브 페이션트, 이 내용들을 함께 같이 이 내용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이 사람의 환경에 관한 내용들을 또 평가하고, 여기에 또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을 합니다. 그 다음 플로우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옆으로 빠져나가는 화살표가 보이시죠? 옆으로 빠져나가는 화살표는 뭐냐면, 그걸로 이미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의 서비스 진행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밀리에 대한 어프로치를 계속합니다. 그 중에서 입원하게 되면 저기에 있는 사이코테라피틱 커뮤니티라는 그런 개념으로 당사자들한테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여전히 필요한 그런 주요한 요소들은 뭐 생물학적인 됐던 뭐 키워준 사람이 됐던 간에 이
가족과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사이코다이내믹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다 리뷰하고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도 이제 호전이 되어서 그냥 치료를 중단해도 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야 요즘 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인디비주얼한 개별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가족들이 치료 초기부터 개입되어서 함께 같이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85%가 좋아지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결과를 보고 사실 되게 고무가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선원정신치료연구회에서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저희 팀들이 이걸 듣고는 이거다,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를 실행해야 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당사자를 치료 과정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 전체를 치료 과정에 접근시키고 약물 치료를 최소화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공유하는 작업이라는 게 되게 근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근사한 거는 DUP가 3주 말씀드렸나요? DUP가 3주라는 거는 발병을 했는데 첫 치료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신병원에 빨리 못 오는 이유는 내가 정신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걸 걸리면 회복되지도 못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데가 어디죠? 네, 그런 데예요. 점집, 교회 뭐 이렇게 가서 하죠. 거기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보면. 점집에서 해결되는 경우는 아직 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런 무시무시한 스티그마가 있는 상태에서 정신병원을 찾아오는데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는데 3주밖에 안 걸려요?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나중에 야코한테 물어봤더니 야코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7만 명밖에 없었는데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웬만하면 다 한 번씩은 참가하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증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 이 정신증이라는 게 큰일 날 것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그런 믿음들을 갖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DUP가 3주로 줄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혹시 그때는 이제 최근에서야 이 답은 알았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DOTP라는 이름의 가족 접근 방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일 어려운 게 저거죠. 정성적인 관점. 이 대화 자체를 어떻게 퀄리티 있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이름이 앞에 있어서 이렇게. 네. 저거를 만들기가 사실 병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분에서 3분 보고 외래 환자 그렇게 보는데 입원 환자는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은 게 당사자하고 가족이 서로 정말 이해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로 진짜 몰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분리돼 있어요. 쟤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평안할 텐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안 믿어주지? 왜 안 들어주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 부터 시작을 한 것이 점점
갈등이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과정 중에 점점 간극이 생깁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이런 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당사자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가지게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처음 예전에 이 정신증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배운 거는 이분들은 정신병적인 그런 양상이 에피제네틱한 모델 관점에서 보면 태 내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따라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능동성이라는 것들, 자발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기대하지 않는 치료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이분들이 다 자발성과 능동성이 있다라는 거를. 단지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봐주지 않고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장벽. 내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장벽들이 점점 낮아져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DOTP 하나만 갖고 이런 결과가 난 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0일 내에 재입원하는 확률이 국가 평균으로는 5년간 27.44%인데 저희는 6.1%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DOTP 하나만 갖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오늘 나오는 5종 세트가 다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연구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가족 치료예요. 가족 치료는 일반적인 정신증의 가족 치료는 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대부분 이렇게들 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저기 있는 가족 회의를 제외하고는 치료자가 당사자나 가족한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는 걸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여기서 당사자들의 그런 주체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 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건네주기만 합니다. 물론 뭐 치료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이게 가족 치료 방식들입니다. 가족 치료 방식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뭐 대표적인 가족 치료 방식들을 꺼내놨는데 이 중에서 저희 그 DOTP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생각되는 것은 네 번째에 있는 시스테믹 패밀리 테라피 체계적 가족 치료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정서 중심 가족 치료 이런 것들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체계적 가족 치료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뭘 하는지를 알려드려야죠. 처음에 이제 OD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책으로 보는 OD 뭘 하는지 결국은 끝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다 보는데 이런 대화 내용들이 점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뭘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하는 거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단이 뭔지, 진단이 아리까리한데 이게 조현병이냐, 조우울증이냐, 양극성 경계성 인격 장애냐, 뭔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을 이렇게 빨리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묻게 되고
그거에 부합하는 그런 히스토리들을 찾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여기서 얘기하는 내러티브에 관한 얘기는 없어져요. 그다음에 이모셔널한 것도 없어져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좀 줄이자. 그래서 치료팀들이 이야기하는 걸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로 이제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꿨죠. 네.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점점 형태를 많이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식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그걸 구성하는 방식이나 어디에 방점을 둘 건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낀 거는 치료자들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치료자들이 새로운 경험들을 했어요. 당사자의 욕구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그러니까 각자 저희는 되게 좀 파트가 여러 파트여서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간호팀, 저희 팀, 의사들 생각하는 거, 사회사업실에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는 예술치료팀이 있어서 예술치료팀에서 심리치료팀에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조금씩 달라요.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런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당사자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어떤 현상인지 이거를 나한테 미친 현상으로 이해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당사자나 가족들도 그 미친이라는 느낌에서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동기가 좀 생기고 치료진 주니어들은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 병원의 치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스태프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어떻게 따라와야 될지. 시간이 없다고 지금 앞에서. 네. 네. 그래서 각 파트가 같은 그런 접근을 하죠. 하지만 환자마다 개별화된 내용들을 모든 치료가 다 일관성 있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와서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대답할게요. 근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김성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오픈 다이alo그의 7가지 원칙, 12가지 실행 내용들을 다 여기서 포함하지 못해요. 다른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가족 치료의 여러 요소들을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들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팀원들이 다 참가합니다. 병동도 같이 참가해서 이 얘기를 같이 하고요. 사전 모임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를 혹시 다 있죠?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때 결정되지 않은 치료 계획들에 대해서도 마저 완료를 하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들을 수립하고 다시 당사자하고 이 문제들을 당사자와 가족들과 치료 계획들을 공유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이 뭔지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극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들 교수님들이시고 이렇게 철학적이시고 하신 분들이라서 잘 못하시는 얘기가 세속적인 얘기는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병원장이니까 세속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런 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직원도 확보할 수 있고 그 직원의 삶의 질도 확보할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